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아, 이거 할 때마다 좋죠. 네, 좋아요. 근데 묵직하게 하려고 해도 가벼울 수밖에 없는, 네. 제가 가벼워서 그런가? 아니, 저의 발랄함이 더해지니까 네. 더 발랄해지는. 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탄핵이 가결돼서 그래도 기분 좋은 주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탄핵이 주요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탄핵 문제를 보니까 그래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 말하면 저 좋은 쪽으로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탄핵 되는 걸 생방송으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근무 중이었는데 네네. 그냥 봤습니다. 네. 월드컵 생중계 이후에 네. 정치권을 생방송으로 보는 거는 아마 드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 네. 소리를 질렀죠. 그 자리에서. 네, 그래요. 근무 시간임을 망각하고. 네. 그래서 사무실 모든 직원들이 다 알았어요. 네네. 저의 생중계로. 아, 네. 참 세상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 하면 이거 국정원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국정원 신드림이 항상 있어가지고 텔 모로 간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다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너 데이터를 주냐 마냐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한 거 보면 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이었으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나요? 네, 온 국민이 열망하는 탄핵 가결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혜정 씨한테. 네. 혹시 살아오면서 네. 차별을 받아본다고 느끼거나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제 여자로서 차별을 받아온 거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차별. 말끝마다 넌 여자가 이런 얘기? 사실 좀 이렇게 많이 듣기도 하고 안 들릴 것 같아요. 혜정 씨한테 그런 말 한다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다는 거야? 그래요? 왜요? 아니. 제가 남자 같아요?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차별 얘기하는데. 네네. 네, 그런 얘기들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무뎌져서 저게 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못하는 일들이 되짚어 생각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너무 그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특히 어른들 아직도 그래요. 그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동년배 같은 나이나 좀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남자들은 당연히 일을 안 하고 밥을 먼저 챙겨주는 게 맞고, 여전히 저는 일이라도 좀 거들라는 식의 이제 눈치를 주고. 네네. 저 하지 않아요. 그죠? 차별에 저항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런 일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들은 쭉 배웠고, 아직까지도 그게 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그 형제가 딸만 셋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둘째입니다. 네.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지금의 제가 됐지만, 네. 넌 언니랑, 넌 동생이랑 이런 얘기들 늘 들었고, 항상 마지막 순위였던 것 같아요. 이사회 만연에 있는 여성 문제. 최근 왠지 또 갑자기 이렇게 가면 방송 위험한데 여혐 논란까지. 아무튼 그렇다. 네. 차별은 차별이죠. 네, 그쵸. 맞습니다.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네. 모든 게스트들이 처음에 목소리가 다 좋아요. 그래, 천만. 마지막까지 유지하시길. 네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조현수 시장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예, 그냥 네네. 네, 맞습니다. 실장님 오늘 여기 오기까지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오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고요. 이쪽에 예전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네네. 익숙한 동네라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겉에서 이렇게 여기가 라디오 녹음하는 데가 맞나 잘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 전화드리고 그래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무슨 뭐 작당하는데 네. 밀정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네.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네. 제가 혜정 씨한테 차별 얘기를 물어봤는데 네. 이거 보통 여성 차별보다 만만치 않는 게 또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에 대한 차별인 것 같은데 예. 일단 전장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약칭으로 네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는 그러한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전국에 한 170여 개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여성차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또 이게 던져주셔서 마침 저희랑 딱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희의 슬로건이 차별에 저항하라입니다. 아까 네, 차별에 알고 저항하는. 있어서 제가 따온 네,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차별에 저항하라가 저희의 또 슬로건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차별에 점점 더 무뎌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 어떤 부여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면 이래야 돼라는 것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은 차별들을 저희가 드러냄으로써 장애인이 좀 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에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질문도 드린 것도 아니고 저희만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질문을. 네네. 그래서 오셔서 당황하셨죠? 조금. 질문지 못 받았다. 근데 전 네. 예전에 아도니스라는 그분하고 영 틀리네 느낌이. 저는 오늘 라디오 녹음하는 건 맞나 싶더라고요. 아, 네. 보통 우리가 장애인 문제 또는 네. 장애인 사회적 이슈하면 그냥 불편한 사람들 우리가 네. 배려해 줘야지. 네. 저부터도 네네. 그 정도 이상 수준을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뭐 그 정도 수준도 있는 게 어디냐. 네네. 뭐 그걸 떠나서 그래도 네네. 정책실장님이니까 네네. 그래도 현재 장애인 관련돼서 네. 중요한 메이저 정책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이제 장애 등급제라고 장애 등급제. 해서 장애인에게 어떤 국가가 이제 부여하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이고 절대적인 관문이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등급제 폐지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그 밖에는 뭐 활동보조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동권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제 문제라든지 최근에 경기도 여주에서 네. 또 한 이제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가족을 목 졸라 죽이는 지적장애의 아들을 목 졸라 죽이는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부양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뉴스에 보면 그 광화문은 그 지하역에서 예, 그 현재 그 서명 운동을 받고 있고 예, 여전히 맞습니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그래도 꽤 된 것 같은데 며칠 됐죠? 저희가 오늘로써 한 1,570일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제 1,600일 다음 달 6일이면 이제 1,600일 정도가 되고요. 횟수로 따지면 2012년 8월부터였으니까 이제 횟수로 따지면 올해 이제 횟수만 4년, 내년 되면 이제 5년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천막 농성인 네.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 보고 있는 등급제랑 거, 부양의무제 등급제 두 가지가 폐지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 등급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있었지 않나요? 네, 지금은 뭐 이제 딱히 호칭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박근혜 이제 후보 시절에 네.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공약으로 약속을 했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기 한 절반이 다 되도록 폐지의 패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꺼낸다는 게 장애 등급제 개편이라고 하면서 일부 좀 개편하는 것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다시금 검토돼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저희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이 장애 등급제 폐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역시 검토를 네. 많이 하셨습니다, 혜정 씨. 네, 게스트에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지만 저희는 게스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네. 갑자기 옆에 한기가 잠깐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네. 그 농성장에서 또 하는 이슈가 부양의무제잖아요. 네네. 그 부양의무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이 수급을 받기 위한 기준들이 있는데 크게는 일단 소득 네. 기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의무 기준이 있습니다. 뭐 1촌
직계 내 요 이제 관계 그 범위 안에 이제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급권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그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구가 대략 한 400만 명 네.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 약 130만 명이 실제 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한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부양의무자를 폐지하자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우리나라가 효사상에 입각해 있고 가족애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부양의무제 같은 게 없어지면은 다 가족이 가족을 등지고 가족이 가족을 버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오히려 상황은 지금 반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문제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뭐 통신 연락 이런 것도 하면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모른 척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되고 오히려 그 빈곤의 문제라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좀 더 책임져야 된다. 부양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뭐 이렇게 자살하고 네. 자녀를 죽이고 뭐 네. 자살하고 이런 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언론을 맞습니다.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고.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한 거는 그 제가 일하는 곳이 그 중증 장애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아직 기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중증 장애인분들이 사는 그 거주시설,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있는데 그분들도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실비 입소 비용이라는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대, 50대이신 분들 부모님은 당연히 60대, 70대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부양 의무자라는 이유로 4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매달 입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의료비나 뭐 다른 여타 다 들어가는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수입이 전혀 없는 분들한테 계속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뭐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위주의 어떤 입소 정책을 국가에서 지금 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비 입소자가 입소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냥 고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유기해 버리고 호적에서 없어 버리고 아이고. 그렇게 해야만 입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약간 조금 다른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 사회에서 네네. 장애인분들 살게끔 많이 뭐 시설에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이게 나오시게끔 이게 권유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실제 이분들이 시설에서 지역 사회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개인마다 사연의 차이들은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가족이 뭐 그 장애인 가족을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게끔 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결심해서 이제 가족을 등지고 이제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되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나는 혼자 살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가족이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그동안 연락도 안 했던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자격을 얻지 못해가지고 실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서 굉장히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 지금 뭐 듣고 보니까 그래도 책임이 가족이 먼저 져야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로 부양 문제라는 게 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또 보면 그 역효장이 더 크다. 네. 그렇죠. 이거 좀 막상 일반이 느끼는 네. 현실과 실제적인 데이터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걸 저도 좀 네.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역시 그 사회가 복지국가라는 게 사회가 좀 이렇게 그런 면들을 커버해 주면 네. 많이 좋은 게 아닌가. 근데 네. 부양 의무제는 장애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관련돼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노인도 마찬가지 문제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어떤 뭐 솔직히 지금 50% 정도가 독거노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더 그럴 거예요. 통계에 잡히지 않아도 따로 살고 있거나 혼자 살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은 이제 가정 방문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냉방에 살고 그때 반지하방이나 이런 데서 살고 계시는데 자녀분들의 연락처조차 모르는데 수급자가 안 되는 거죠. 전혀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부양 의무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최저 수준의 생활 이하의 더 수준의 어떤 낮은 수준의 삶을 네. 좀 겨우 생존해내는 정도의 네.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부양 의무제가 저는 뭐 전장현에서 하고 있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고 전체 어떤 사회 구조 네. 내에서의 그 꼭 필요해서 달성해야 되는 게 아닐까 부탁도 드리고 네네.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사회적 소수자가 잘 사는 세상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니까요. 일례로 뭐 좀 주제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이동권 저희가 했었을 때 네. 2001년 뭐 이런 때 이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별로 없었을 때 저희 뭐 조금 이따 또 얘기하시겠지만 약간 저희가 이제 과격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뭐 지하철 선로도 내려가고 막 버스도 붙잡고 점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비판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노인 어르신 분들이 네. 나 미국에서 살다 왔지만 이런 거 못 봤어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삿대질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상버스 타는 것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그렇고 가장 편하게 좀 네, 맞죠.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느냐가 바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척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방금 전에 그 이도권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때 경기도 버스인가요? 네네네. 경기도하고 같이 그런 그 뭐 어떤 그 관련된 네. 활동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로 넘어오는 이제 예, 경기도 광역버스. 광역버스와 네네. 관련돼서 저희가 그 2005년부터 이제 이 이동권 관련된 법안이 이제 그 시행이 되고 버스에 대한 이제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이 됐는데 이게 실제 이제 국가 예산이나 이런 집행 과정에서는 다 시내 버스로만 한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광역 단위, 특히나 도 단위는 지역 간 이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재작년이었었나요? 그 경기도에서 이 입성 문제, 네. 그 광역버스 입성 문제 대란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또 대안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2층 광역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입석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2층 광역버스를 도입을 하라고 요구를 했죠. 지금은 뭐 물론 남경필 지사가 마치 본인의 치적인 양 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이동권, 생존권이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구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정치인의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네. 지금 뭐 없는 네. 얘기 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네, 네. 뭐 탈당도 하셨는데. 아니 뭐 대통령도 박근혜라고 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무섭게, 네. 무섭게. 대통령도 있어야 바꿨는데요. 뭐 네. 내려오게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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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모든 정치인이 마치 좋은 일일 땐 자기 치적인 양 네,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치적이 그래도 좀 바른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화문 농성장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네, 되는데 아까 꽤 오래됐었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네.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예, 맞습니다. 보통 이게 그렇게 오래된 지역이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네. 시청 직원이 아닌 이상 충돌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네, 네. 어떤 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토요일이었죠. 그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촛불.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바로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첫 촛불 집회였고 박사모에서는 뭐 이것저것 막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막 나올 정도로. 네네. 그래서 박사모 회원분들이 청계광장에서 아마 그날 집회를 하시고 대학로로 이제 행진을 하시나 봐요. 네, 뭐 공교롭게도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다 광화문역에서 많이 내리셔서 청계광장 쪽 출구로 나가시는데 딱 그 길목에 저희 이제 농성장이 있는 겁니다. 있죠. 근데 저희 농성장이 이제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세월호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이제 어떤 연대 사안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떡하니 박근혜 퇴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네. 보수 성향의 이제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 한 욕들을 하시고 뭐 장애인들이 뭐 잘났다고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 막 이러시면서 선전물도 막 그 책상에 올려졌던 선전물도 막 흩트려 버리시고 막 찢어 버리시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도 동영상 찍길래 저희도 막 동영상 찍고 네, 그렇게 이제 좀 한바탕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찍는 분이 계속 옆에 서서 계속 다 네. 지나갈 때까지 찍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기자 정신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왜 찍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래도 보통 당하는 사람이 찍어야 되는데 네. 가해자가 찍으니까 너무 떳떳하게 막 찍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이거 좀 네.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내일이면 네.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 예. 거기가 사실 바람이 많이 통하는 곳이라 춥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 혹시나 그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게 네. 농성장을 지나는 청취자분들한테 네. 혹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지금 100만인 서명 운동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촛불 집회 때문에 워낙 광화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에 100명도 서명을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명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좀 신이 나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광화문에 들리시면 저희가 뭐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냥 오셔가지고 뭐 장애 등급제 부양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희 활동가들 다 얘기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명도 해주시고 조그마한 이렇게 예쁜 배지들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원 물품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가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장애 등급제 부양 문제 폐지 공동행동이라고 저희 전장현뿐만 아니라 네. 뭐 빈곤 운동하는 단체들까지 같이 연대해 있는 이 단체 쪽으로 뭐 조금이나마 후원도 정기 후원 같은 것도 해주시면은 저희에게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후원을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돼. 후원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네,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네. 후원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이 박근혜 정권 끝장내고 이 복지국가 만드는데 정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최전선에서 뭐 유일무이했었거든요. 사실 청와대에서 제일 가까운데 농성장 중에 저희가 물론 이제 위에 세월호 광장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그리고 지하이긴 합니다만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2012년부터 박근혜 임기 동안 내내 계속 그 그렇죠. 앞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거기에 많이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한다면은 후원으로서 함께 해주셔도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저희가 페이스북도 있고요. 트위터도 있어서 이제 광화문 공동행동이라고 페이스북을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옵니다. 또는 전장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페이지랑 그리고 트위터에도 계정이 나오니까 거기다 후원 계좌가 적혀 있어서 그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서 천막 농성에 이어 네. 천막 사무실을 네. 갖게 됐다고. 네, 맞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을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나름 이런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해보려고 활발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법 권력의 이런 행동이 벌금을 많이 때리는 방법으로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가 거의 한 몇 천만 원 정도까지 벌금이 이제 미뤄질 정도였고 저희 대표이신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촛불 집회에서 랩하는 장애인 할아버지로 또 뜨셨는데 박경석 대표님이라고 그분은 실제 노역투쟁도 하셨었거든요. 너무 맞습니다. 벌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5일인가 근데 경추장애이셔가지고 또 힘드셔서 금방 나오시긴 하셨는데 너무 힘드셔서 어쨌든 그런 벌금이 또 문제가 있고 저희가 어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회원단체들 회비랑 그리고 후원자분들의 뭐 정기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운영비 등등 해서 적자가 한 달에 한 600, 700 어이구. 정도씩 발생을 해서 도무지 이거는 이 비싼 임대료 저희가 그래도 여의도에 가까운 영등포 쪽에 사무실을 얻어서 한 5년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불광동에 있는 서울혁신센터라고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실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불광동 2번 출구 나오면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일단 천막 사무소를 좀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 뭐 민주노총 서울본부 바로 앞이라서 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혁신센터에 여러 이제 많은 뭐랄까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도 좀 그런 혁신센터의 취지에도 충분히 부합되는 활동들을 이 사회에 기여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끔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쪽에서 천막 사무소를 지금 한 2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그만큼 활동에 있어서 네. 불편함이 많고 알려야 되는 네. 내용이 많은데 개선돼야 이 사회가 떠안고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활동에 있어서 이제 충돌과 네. 벌금이 그렇게 크게 매긴다는 거는 네. 좀 확실히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활동가 분들이 사실 최저임금 네, 정도 네, 수준의 맞습니다. 급여를 받고 예. 일을 하시는데 네. 이 전장현에서 어느 정도 혹은 또 장애 운동 영역에서 얼마나 일을 하셨고 네.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좀 궁금해요. 저의 개인적인 네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복지국가 이런 것도 사실 잘 몰랐고 대학교 시절에 그렇게 크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공을 했던 과가 이제 장애 쪽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과였고 소모임을 좀 그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장애 문제가 다가 아니구나.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어떤 한 사회 구성원을 자꾸만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이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보면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차별의 폭력들을 제가 좀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좀 만드는데 내가 같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만약에 장애 문제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았다면 사실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저는 비장애 남성,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가장 대처점에 있는 이 사회의 존재일 수 있는 건데 저는 저를 정상인으로 부르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애 문제를 알고 나서는 그런 정상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범죄에 제가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같이 장애인과 같은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어떤 그런 나의 존재를 자꾸만 비장애 남성 또는 가부장제의 틀에 가두는 것을 좀 거부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 운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좀 된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리고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좀 오픈 사연들도 좀 많이 있었고. 오픈 사연 말했으면 오픈 사연을 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이었는데요. 저희가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증 장애인 분들을 이제 보조하는 그런 보조 인력을 국가가 이제 세금으로서 이제 하면서 유급 보조인을 파견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이 활동보조 서비스가 당연히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서 필수적인 권리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당시에는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하필 이명박이었죠. 이명박 전 시장 시절에 저희가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도 하고 그때 박경수 대표님도 삭발하면서 40명 가까이 삭발을 했었는데 그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그 황제 테니스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오페라 하우스 건립 비용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써도 당장 이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된 필수적인 어떤 그런 제도들을 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노들섬을 가는 한강대교를 그 중증장애인분들이 이제 휠체어에서 내려서 기어가는 이제 투쟁 퍼포먼스를 이제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거고 불법이기 때문에 내려앉은 지 한 20-30분이면 다 걷어낼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약간 허술하게. 그냥 이제 좀 기어가다 보면 드러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경찰들이 한 10분, 20분 만에 출동을 해서 딱 보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차량만 지나갔을 때 한 차선만 그냥 놔두고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어가던 장애인 활동가 분들이 이건 뭐지 하면서 겉으로 그 티는 낼 수 없고 막 기어가고 그때서야 이제 필요한 이제 팔꿈치 보호대며 무릎 보호대며 이런 거 사와서 그때부터 한 6시간 정도를 기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활동가 분들이 정말 힘들어 죽겠다 언제까지 가야 되냐 막 이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영국의 그 구족화가이죠. 팔이 없는 절단장애인 앨리슨 래퍼라는 그분이 입국을 해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국의 막 그런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막 이런 인식이나 막 인간 승리 막 이런 것들을 막 부각시키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 때 하필이면 장애인들이 막 기어가고 있는데 이걸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대권은 날아간 거지. 대권은 시장이 때였으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치지 않았었던 그런 좀 우픈 사연이 있습니다. 많이 우프지가 않죠. 같은 어떤 문화재나 행동을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보면 이게 그 예전에 장애우라는 단어라든가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예전에는 장애자라고 불렸었고 장애자, 장애인, 장애인, 장애우라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이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면 되는 건지 저도 좀
네. 헷갈려서요. 일단 뭐 변천을 보자면 그 장애자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법정 용어로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용어. 예, 법정 용어로 이제 장애자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장애인으로 법정 용어가 바뀐 게 1989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 강렬하게 들리긴 하네요. 네,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뀐 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의 변화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우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 단체, 장애 쪽에 어떤 한 특정 단체가 여전히 그 단체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자라는 뭐 요즘에도 이제 많이들 애자 이러면서 장애 혐오 발언으로 표현으로 많이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좀 순화시킨 것 같고 왠지 친근한 것 같고 그래서 장애우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장애우는 3인칭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지칭을 할 수가 없는 용어인 거예요. 나는 장애우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나는 장애우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네. 내가 나는 장애인 친구입니다. 자기가 그쵸. 장애를 가진 나는 친구입니다라고 장애, 지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한 20, 30대가 5, 60대 장애인 분에게 장애인 분 뭐 이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친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조금 더 뭐랄까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조금 더 순화시키면서 본인은 조금 양심적으로 조금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듯한 느낌? 장애우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뭔가 조금 더 지식인 같은 느낌이랄까? 양심인 같은 느낌을 좀 갖는 그런 좀 차별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용어는 저희는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근데 여전히 네. 언론이나 뭐 저명 인사, 정치인, 네. 연예인들이 나와서 4월 20일만 되면 네. 장애우를 위한 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뭐 하죠. 그조차가 네. 아닌가 같아. 좀 인식이 좀 낮은 사람을 저명인사라고 하는 거. 그랬군요. 네. 여전히. 여전히 장애인의 날이 되면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이 막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여전히 많이 등장해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네.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들도 네.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예, 이 예. 의미를 제대로 알고 네. 있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좀만 보면 3인칭을 지칭하는 거니까 뭐 여기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네. 당사자와 네. 상대방인 1, 2인칭 사이 얘기해서 네. 좀 그렇게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부양 의무제 좀 없애주시고 하면 네.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네. 저상버스 좀 한 100대 정도 도입해 주시고 네. 하시면은 뭐 100대요? 100대로 부족한가요? 네. 100대로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다시 네. 뭐 도입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장애인 네. 저희 청취자들 혹시 이 방송 팟캐스트를 아직 안 들어보셨죠? 저희 거. 아니요, 들어봤습니다. 그 리쌍 그거 말고요. 우장창창 말고는 새롭게 못 개편한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근 건 진행하는 못 들어봤습니다. 들으셨죠? 예, 못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네. 특히 이제 장애인 그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사회복지사들한테 네. 좀 뭐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말 뭐 이런 거 없나요? 쎄도 괜찮고요. 네, 뭐 네. 비판하는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일단 저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도 전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랄까 사회복지 이제 수급을 받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노인도 포함되고 뭐 아동도 포함되고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대상화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어떤 인격 주체로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그래서 그분들을 뭔가 대리한다라는 느낌을 주시지 마시고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관계다라고 사회복지사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전적으로 다 도움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뭐랄까요, 주객 어떤 권력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동등한 좀 인격체로서 좀 바라봐 주시면 조금 더 이런 사회복지 노동이 이제 일어나는 현장이 좀 더 뭐랄까요, 평등하고 우리가 좀 더 지향하는 사회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장현에서 또 하고 있는 게 탈시설 네네. 운동도 하고 예, 있으시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네.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서울의 송전원이라는 시설을 계속 저희가 이제 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는데, 문제 시설이 끝내 이제 폐쇄되고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어떤 적절한 지원을 받거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송전원이라는 시설이 처음으로 이제 문제 시설로 폐쇄가 그래요? 됐었습니다. 근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남 남원의 한기장복지재단이라는 거기 어떤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들으셔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종사자분이 막 폭행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한바탕 또 뭐 남원판 도가니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공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형태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탈시설을 저희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장애인 정책의 앞으로의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탈시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뭐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탈시설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온도차도 다르고 무게감도 굉장히 그래요? 다르거든요. 복지부도 탈시설 얘기했는데 그게 그 탈시설이 아닌 건가 보죠? 복지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 소규모화 정책이라고 소규모화 정책이라고 정책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지역사회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탈시설이 단지 시설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한 이동권 문제면 활동보조 서비스면 뭐 소득보장 문제라든지 주거권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지 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탈시설 자립생활 이렇게 좀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으로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탈시설은. 네. 아직은 그러니까 거주 시설, 그러니까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거주 시설을 탈시설하기 어려운 구조는 말씀하셨듯이 이동권이나 활동 보조의 문제, 주거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정부에서는 이제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시설 규모를 줄인다. 네. 라는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150명, 200명 뭐 있던 시설들을 네. 30명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인원은 줄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 유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시설적인 측면이 또 중요한데, 한편으로 보면 뉴스에 보면 지나가다도 보이지만 네네. 장애인 관련 어떤 시설만 들어온다면 네. 모든 분들이 네. 일제 단결해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예, 맞습니다. 뭐 농학교도 못 들어오게 하면 아니 뭐 대체 어느 시설을 정도까지를 받아줄 수 있는 건지. 네네. 그래서 그게 그럼 서울 지역이라든가 아예 뭐 웬만한 대도시권에 사람이 많은 지역은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장애 관련 시설이 뭐 서울 지역이라든가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글쎄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동대문 지역에, 최근은 아니죠, 작년이었었는데 동대문에 이제 그 특수학교와 관련돼 가지고 네네. 이제 그 학교 그 동네 주민분들이 이제 반대하시면서 반대해가지고요. 이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교육의 문제와 관련돼서 특수학교건 특수학급이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든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님비라고 표현을 또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만연해져 있고, 이제 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좀 그거를 너무나도 쉽게 이제 혐오랑 연결시키는 것들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동권 부분도 그렇고 뭐 주거권도 그렇고 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인프라가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에서 계속 겪게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꼭 또 장애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요 좀 파열음 같은 것도 문제되는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슬기롭게 잘 지역사회에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좀 같이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은 되게 그래도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이 재미가 됩니까? 없죠, 이렇게. 너무.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갔는데요. 거의 뭐 방패장 그래 들어오세요. 안 됩니다 하는 것처럼 이 네. 장애인이라든가 뭐 따지고 보면 학교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좀 그렇대. 외국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그 장애학교 같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지역의 더 네임밸류라고 할까? 더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물론 그냥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보기가 싫은 것 같고 최근에 좀 그런 일들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 네네 뭐 아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뭐 죽게 네네. 만들었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지적 장애를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장애인들을 위험한 사람들, 피해야 될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이러면서 좀 그렇게 나오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방금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 강남 묵지마 사건도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살이 네. 났다고 계속 네, 네, 기승전결 정신장애로 네. 가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단체에 있는 선생님이 네, 오셔가지고 장애인 그거 안 한다. 네. 네. 라고 네.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딱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범죄율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네. 범죄율을 비교해봤을 때 과연 누가 네. 높을 것이냐. 네 그럼요. 근데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그 범죄라는 그 혐오 범죄에 대한 자체를 특정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일반 사회에서 혐오하는 그 대상, 틀린 대상으로 여기는 뭐 장애를 가진 사람,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네. 이 분들한테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쉽게 우리는 욕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범죄랑 연관지어서 그걸 이슈화 시켰을 때 이런 문제가 네. 더 그러니까 평가 잘 알아받는 네, 그 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결국은 그러니까 격리시켜야 된다. 네, 그렇죠. 논리가 그렇게 기승전결 이어지는 장애 것 같아요. 격리 네, 네 맞습니다. 같이 못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한국에서 어려운가? 라는 사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장애나 어떤 복지국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네. 그렇게 틀린 사람들이라고 많이 여기죠. 그러니까 네. 흔히 소수자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 다른 사람이지 틀린 게 아닌데 우리나라만 유독히 틀림과 네. 다름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틀림은 네. 정답이 있는데 다른 그 맞지 않은 답을 얘기한 건 틀린 거라고 얘기하고 다른 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네 분 자체가 다른 건데 다르죠. 그걸 틀리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아예 틀린 존재, 맞지 않는 존재로 여기고 있고 그게 언어 속에 우리 문화 속에 너무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혜정 씨 말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실장님 볼 때는 같이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저는 계속 아무래도 최근 이슈가 촛불 집회이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촛불 집회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정 소수자에 대한 혐오, 특히나 이제 박근혜 씨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여성의 혐오,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이 부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이 그래도 촛불 집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지성이 만나면서 슬기롭게 지금까지 극복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좀 새로운 것들 상상할 수 있고 그래서 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좀 저는 가능성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님 역시 아무나 하는 것 같진 않나요? 저희는 못해요.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네네. 봤습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라는 그 사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다수의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상임을 보이기 인증받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하거나 네, 자기보다 안 좋은 약자한테 계속 그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은 기조가 있는 느낌을 받아서 네네. 저는 왠지 그 대한민국이 수준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끄는 네. 학생이 네. 초등학교를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네. 아니 이런 교육 환경에서조차도 한 명을 위해서 만드냐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못 만드는 것도 뭐냐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한 명 때문에 시설을 바꾸냐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관이.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그 학우를 위해서 자기가 업고 다녔던 졸업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볼 때 나 진짜 한편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도시가 이게 욕망의 도시가 이게 될까? 네. 저 유동호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청님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여기 활동가님답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요즘 시국 때문에 또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긴 그래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암울하고 그랬었거든요. 박근혜 정권 돼서 뭐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네네. 자꾸 사람들은 죽어가고 저희 농성장에도 벌써 그 농성 시작하고 영정사진만 12개가 걸려 있거든요. 안타까운 현실. 예. 그런 일들을 계속 겪어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이 사회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최근에 전국이 이제 촛불 집회로 이런 이제 탄핵 정국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래요? 오늘따라 그래요. 좀 그랬던 것 1000명씩 서명 또 받으시고. 예, 그 네네. 되게 굉장히 네.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 성남시청에서 장애인 콜택시 문제로 장애인 그 몇 분이 가셔서 항의를 하시는데 그 쫓겨난 이재명 네. 시장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네. 것들이 좀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자세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그 요금 인상액이랑 요거까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법적으로는 부르고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노란색 이런 택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애인 맞습니다. 휠체어 마크 예. 있는 그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된 비용을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러 이제 성남시청을 이제 방문을 했었던 거죠.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콜택시 비용이 도시철도 요금의 거리상 비례로 3배를 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동권 상황에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 저상버스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 간 이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도단위에서의 이제 이동할 때 문제가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교통수단 콜택시밖에 없거든요. 없었군요. 네, 근데 그 비용을 이제 올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발을 묶는 이동을 묶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항의하러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불과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제 시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들려 나오고 쫓겨나고 이랬던 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저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좀 이 문제가 좀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딱 이 탄핵 정국 그 촛불 집회로 시작된 그 정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재명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지지율을 좀 받는 상황에서 뭔가 그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음해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온 것이다라는 식으로 막 너무 이게 언론이나 여론이 음해가 됐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굉장히 뭐랄까요 생존권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랬었던 거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시장과 면담을 진행을 해서 정확한 지금 금액이나 이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좀 합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합의가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좀
그 중장기적으로는 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관련돼서 이동권 문제. 예, 그거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네. 성남시만 올린 건지 네, 성남시만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항의할만 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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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다가 저희 이동우 양혜정의 복지국가도 네. 뭐 최근 인기가 있으시니까 저희는 그 솔직한 방송을 지향하고 잘못된 비판이라든가 저거 달게 받을 생각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갑자기 요즘 그분 좀 인기 네. 있어졌어. 네, 그러니까요. 아, 네. 네. 이거 말고 또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예. 탄핵 가결위에 네.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씨죠. 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이런 비탄 발언을 했었어요. 네. 가난하고 이런 분들한테 잘 뭐 챙겨야 되지 않냐 챙겨야 뭐 이런 되는- 거. 네. 이런 거 네. 이런 발언하는데 이런 거 좀 애매한 발언인데 왜 평상시에 하지 않았다가 네. 갑자기 뭐 가난하고 네. 아프고 못 살고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네. 말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표를 얻고 싶었나 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박근혜 씨가 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그동안 임기 내에서 해왔던 모습들을 보면 특히나 그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성남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성남시 청년배당 이제 네, 청년배당. 아시죠? 그리고 서울시는 청년수당. 수당. 이것이 이제 중앙정부와의 뭐 협의 문제로 계속 네. 문제가 됐던 일들을 기억하실 텐데 바로 그 내용을 그 골자를 발의를 한 게 바로 박근혜 씨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된 게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작년이었죠. 그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것을 하면서 당시 굉장히 까마득한 기억이실 텐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네. 제 복지 재정을 3조 원을 절감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언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저지른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였고 박근혜였는데 이런 상황에 본인이 개인 처신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장애인들 앞세워가지고 동정표를 얻으려는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뭐 몇몇 사람은 이런 보도 자체를 하는 언론 기관이 네, 문제다. 그렇죠. 뭐 지금 피눈물- 아직도 네. 피눈물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네. 네, 저도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추워가지고 피눈물 납니다. 지금. 네. 피눈물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네, 박근혜. 그렇죠. 네. 네. 저희도 춥고 마음도 춥고 아, 네. 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유사중복 사업 네, 네, 맞습니다. 정리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네.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네. 자구적인 노력으로 네. 작게 해왔던 사업들 예를 네. 들면 저소득층 공급방 사업 네, 맞습니다. 뭐 80세 이상 장수수당 네, 2만 원 맞습니다. 드리는 거 네, 이런 네. 것들을 중복 사업이라고 해서 다 네. 지자체에다가 그럼 지방 교부비 안 주겠다, 그거 안 하면은 깎겠다. 네, 교부세 삭감하겠다. 네, 그런 문제들을 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계에서도 성명서 내고 네,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혜정 씨 뭐 네. 옆에 보니까 네. 뭐 그 일을 가는 것 같은데. 아 열받아요. 얘기하니까 또 네. 사용하니까 네. 또 열받아요. 까티나 주문방이 네. 한기가 지나가네. 까티나 주문방. 아니 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최소한의 정말. 정말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 칭찬을 해줘도 네, 모자랄 판에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유사중복이라서 좋은 정책들이라면 중앙정부에서 갖고 와서 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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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혹시 네. 만나면 전할게요. 네. 우리 항상 했던 퀴즈가 있지 않았나요? 아 퀴즈. 오늘은 특별하게 사실 뭐 두 번째밖에 안 되긴 한데. 그래요?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럼 지난 그 퀴즈 맞히신 분들이 사실 두 분 정답을 맞춰 주셨어요. 통푸님과 MJK0116님이 1510명 맞춰 주셨고요. 이분들은 이메일을 안 주셨어요. 대구로 상품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추첨을 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정답자가 한 100명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하겠다 하는데 여기 PD님이 2명이 먼저 맞추니까 굉장히 반가우셨는지 모두 다 상품을 주겠다며 댓글을 다셔가지고 네. 저희가 저분이 왜 그랬지? 이분 두 분은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댓글 다신 분이 1,500명 이상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저도 맞출 수 있어요. 1,100명 이상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이분 안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또 한기가. 네. 그리고 퀴즈는 우리 특별 그 게스트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스트가 직접 내는 퀴즈예요. 네. 그렇죠. 네네. 네.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출연했던 강원남 소장이 있는 기관의 정확한 풀네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해서 한 분만 드립니다. 자, 정확하게 들으셨죠? 추첨해서 한 분만 드립니다. 네, 한 분이네요. 네. 근데 한 분만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시간이 하다 보니까 또 금방 흘렀어요. 열악한 시절인데 아유, 그래도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네. 정책실장님 네. 뭐 혹시 못다한 이야기라든가 네. 혹시 그 하신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아무래도 저희는 좀 어두운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런 자꾸 안타까운 참극, 비극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뭐랄까 서로에게 그 죽음에 이제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부모가 이제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끝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자꾸만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번 정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은 또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 혹여라도 이후에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장애 문제는 늘 항상 뒷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뭐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만 예전 그 유승민 의원이 뭐 중부담 중복지로 뭐 가야 된다 우리 사회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좀 평균 수준의 장애인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나라 국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도 그 길에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린이와 장애인이 사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